첫 번째 비결.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할까, 잘하는 일을 할까? 어떤 일을 좋아하면 잘할 가능성이 높고, 잘하면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특별히 못하는 일은 아니지만 전혀 가슴이 뛰지 않는 일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이 가져다주는 고뇌와 갈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슴 뛰도록 좋아하는 일이건만 원하는 만큼 실력이 늘지 않아서 힘들어 해본 사람도 마찬가지다. 행복한 사람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우리 연구팀은 대학생 참가자들에게 어느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그 일이 참가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런 후에 본인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었다. 또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그 일이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그 일을 본인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물었다. 흥미롭게도 두 경우 모두에서 행복감이 낮은 학생들이 행복감이 높은 학생들보다 자신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행복감이 높은 학생들은 그 일을 자신이 좋아하면 잘하는지 여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자신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을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애초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더 흥미로운 결과는 그 일자리가 본인이 잘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본인이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이 자신의 결정에 어느 정도나 중요한지를 물었을 때 그때 나타났다. 행복한 학생들은 자신이 그 일을 좋아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만 행복감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행복한 학생들은 설사 자신이 그걸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반면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은 잘하지 못하는 일이면 그 일을 내가 좋아하는지 여부는 애초부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였다. 여기서 우리 연구팀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로 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행복의 정도가 그 일을 좋아하는 정도와 그 일을 잘하는 정도 중 어느 것에 의해서 더 결정되는지를 알아보았다. 하루에 몇 차례씩 연구 참가자들에게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을 받은 그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이 뭔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느끼고 있는 즐거움과 의미의 정도를 보고하게 했다. 분석 결과는 흥미로웠다.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순간순간의 즐거움과 의미는 그 일을 잘한다고 느끼는 정도보단 그 일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그것에 의해서 훨씬 크게 좌우되었다. 잘하는지 여부가 행복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느끼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둘 중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는 행복의 다이나믹 듀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성적 그리고 성취를 중시해온 우리 사회에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사치로 치부하면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살 수 없다 라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좋아하는 일에서부터 멀어지게 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독특한 사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혹은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곱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있어 왔다. 또한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 라는 조언을 철없는 젊은이의 클리셰 정도로 폄하하는 그런 시선도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어른스러운 조언이 들려올 때, 늘 잘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없다 라는 주문을 외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비결,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심리학자 토리 히긴스에 따르면 우리 의식은 세계의 자기 간의 공존과 갈등의 장이다. 한 사람의 내면을 이해한다는 건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자기, 되고자 열망하는 이상적인 자기, 또 되어야만 하는 당위적 자기, 그 세 개의 자기 사이에서의 괴리와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들 사이의 괴리는 개인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실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괴리, 그리고 현실 자기와 당위적 자기의 괴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은 과연 이 두 가지 괴리 중에 어떤 괴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삶을 전진시키기 위해 이상적 자기라는 엔진을 장착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당위적 자기라는 브레이크를 장착한 사람들일까? 우리 연구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1년의 연구를 진행했다. 그중 한 연구에서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108개의 특정 행동 리스트를 제공하고 이 중에서 자신이 이상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특징 5가지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성 5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선택 항목이 서로 중복되어도 상관없었다. 예를 들어 이상적인 자기의 특성으로 창의적이다, 외향적이다, 책임감이 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 운동신경이 좋다를 선택한 참가자가 당위적 자기의 특성으로 근면하다, 남자답다, 자기 절제를 잘한다, 검소하다 외에 앞서 선택한 창의적이다를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었다. 그런 후에 현재 자신이 각각의 특성을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했다. 이 평정치는 현실적 자기가 이상적 자기와 당위적 자기의 특성을 각각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괴리 점수와 참가자들의 행복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괴리 점수가 행복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 두 괴리 점수 모두 행복과 부적 관계에 있었다. 다시 말해 행복한 사람일수록 두 괴리 점수가 낮았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한 사람들은 되어야 하는 자기와 되고 싶은 자기 모두를 더 충족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결과는 두 괴리 점수가 행복과 맺고 있는 관계의 정도를 서로 비교했을 때 그때 나타났다. 행복은 현실 자기와 당위적 자기의 괴리보단 현실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괴리 정도가 훨씬 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적 자기와 현실 자기의 괴리를 좁히는 것을 그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상이나 비전, 열정이나 도전 같은 가치를 중시한다. 반면에 당위적 자기와 현실 자기의 괴리를 좁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자기가 되기 위해서
그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의무나 책임, 예방이나 현상 유지를 중요시한다. 전자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후자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실수를 덜하지?를 고민한다. 따라서 전자의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고 흥분하지만, 후자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았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 행복은 역할이나 의무, 책임이나 조심, 경계, 현상 유지로 대표되는 당위적 자기의 브레이크보단 꿈이나 비전, 이상이나 열망으로 대표되는 이상적 자기라는 엔진을 달고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 번째 비결, 비교하지 않는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타인과의 비교라면, 경제적 수준에 비해 행복감이 낮은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남들과 비교를 자주 하는 건 아닐까? 한국인의 낮은 행복 지수를 설명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 인기 있는 가설을 검증해보기 위하여 우리는 고려대 심리학과 김학진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의 특이점은 비교로 인한 심리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MRI 기법을 사용한 점에 있다. 한국인의 비교 습관을 분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우선 한국으로 이주한 지 2년 미만인 미국인들을 모집했고, 그들과 교육 수준, 가족 관계들이 유사한 한국인들을 모집했다. 연구의 주된 관심은 소위 보상 영역이라고 불리는 뇌 영역, 그 영역의 활동 패턴이었다. 이 영역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좋은 일이 생기면 활성화되는 부분이다. 연구팀은 이 영역이 자기 점수에 의해 활성화되는 정도와 자기와 타인의 점수 차이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정도, 그것을 비교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한 후 그 선택으로 인해 본인에게 주어지는 점수뿐 아니라 동일한 과제를 한 다른 참가자들의 점수도 알려주었다. 자기 점수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의 점수까지 제공한 것이다. 사실 연구팀이 제시한 점수들은 실험 목적에 맞게 조작된 것이었다. 즉, 참가자들의 점수는 다른 참가자들의 점수보다 낮거나 혹은 높게 조정된 것이었다. 이 모든 절차가 MRI 기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점수를 확인한 후 그때의 기분을 참가자들이 말로써 보고하지 않아도 그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촬영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미국 사람들의 보상 영역은 자신의 점수에 강하게 반응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보상 영역은 다른 사람들과의 점수 차이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한국 사람들의 보상 영역은 자기 점수가 높더라도 상대의 점수가 더 높으면 미미한 활동을 보였지만, 자기 점수가 낮더라도 상대 점수가 더 낮으면 강한 활동을 보였다. 한국인의 뇌는 불행히도 비교하는 뇌였다. 그렇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비교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관계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 네 번째 비결. 돈의 힘보다는 관계의 힘을 믿는다. 식료 매장 카트의 내용물은 그 사람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동시에 그 사람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단서가 된다. 그렇듯이 우리의 경험 카트도 그렇다. 우리는 인생이란 매장에서 경험을 쇼핑하는 사람들이다.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
다양한 경험을 카트에 집어넣는다. 식료 매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카트를 보며 느끼는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의 경험 카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다.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하면서 사는구나 하는 신기함을 경험하기도 한다. 경험 카트의 내용물 역시 각자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의 반영이지만 동시에 그들 삶의 중요한 결과들을 예측하게 하는 단서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카트에 어떤 것들을 담을까? 우리 연구팀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카트에 넣는 내용물을 비교하는 일련의 연구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수행한 연구는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경험하고자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는 술을 마시고 속 쓰릴 때 어떤 음식으로 속을 달래는지를 알아보는 것과 꽤 비슷한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거나 친구와 다투었거나 금전적인 손해가 있었을 때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후속 경험을 통해 아픈 속을 달래려고 할까? 행복한 사람이 경험 카트에 집어넣는 경험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집어넣는 경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련의 연구에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자신의 카트에 집중적으로 쓸어 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전적 이득을 주로 담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들은 친밀한 사람들이 주는 위로를,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돈이 주는 위로를 찾았다.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친구와의 저녁 식사보단 길에서 우연히 돈을 줍는 것을 선호했다. 금전적인 이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것은 마치 술로 쓰러진 배를 술로 달래려는 것과 같다. 이 패턴이 만성화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물질주의자라고 부른다. 다섯 번째 비결, 소유보다는 경험을 산다. 우리의 소비는 소유물을 사는 소비와 경험을 사는 소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소유를 위한 소비란 소비의 결과물로 물건이 생기는 소비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옷이나 자동차, 시계, 집과 같은 물건을 사는 소비이다. 반면에 경험을 위한 소비란 소비의 결과물로 물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경험과 추억이 생기는 소비를 지칭한다. 이를테면 여행, 뮤지컬, 공연 관람, 영화 관람, 스포츠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비를 소유와 경험으로 구분한 후에 각각의 소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다수 연구에 따르면 소유 소비보단 경험 소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단호히 크다고 말하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늘어난 소득으로 행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사는데 그것에는 꽤 인색하고 행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유를 늘리는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은 소유보다 경험을 사는 사람이다. 소유를 사더라도 그 소유가 제공하는 경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보다는 소유를 사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경험을 하면서도 그 경험을 소유화, 물화해버리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 비결,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산다. 코넬 대학의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경험이 무소유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소유물은 비교를 불러일으키지만 경험은
비교를 유발하지 않는다. 소유는 본질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비교가 쉽게 일어난다. 아파트의 평수, 자동차의 배기량, 옷의 브랜드 등의 물건의 가치는 쉽게 숫자화될 수 있어서 비교가 용이하다. 소유가 유발하는 비교는 남들과의 비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건을 구매한 후에도 자신보다 더 싸게 산 사람은 없는지, 더 싸게 파는 곳은 없었는지,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등의 전방위적인 비교가 일어난다. 최적의 물건을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적인 소비 성향을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극대화라고 부르고, 극대화의 성향이 강할수록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는 반대로 경험은 본질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쉽지 않다. 추운 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옆집 물은 더 따뜻할 텐데 라고 비교하는 사람은 드물다. 영혼을 움직이는 도끼 같은 문장을 발견하고 내 친구는 나보다 더 좋은 문장을 발견했을 텐데 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드물다. 소유와 달리 경험은 지금 여기의 심리 상태를 강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 순간에 몰입하게 한다. 그렇다. 경험은 우리를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 경험의 삶이 곧 무소유의 삶인 이유는 무소유의 본질이 소유가 유발하는 비교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소유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무소유의 삶이 부담스러운 우리에게 경험은 아주 좋은 대안이다. 둘째로, 경험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우리가 보유한 소유물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주지 못한다. 소유물들이 우리의 취미나 선호, 그리고 성격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긴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심층까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 목록을 보아야 한다. 경험은 우리의 의식과 철학과 가치를 구성한다. 진정한 행복이란 건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경험이며, 진정한 자기와의 조우는 바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7번째 비결, 돈으로 시간을 산다. 부의 증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크게 늘렸지만 가장 중요한 자원 하나를 고갈시켰다. 그건 바로 시간이다. 시간 빈곤은 인류가 경험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다. 물질적인 풍요는 경이로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마디로 아주 좋은 물건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만큼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바쁘시죠? 라는 말이 습관적인 인사가 되었고, 시간이 없어 라는 말은 게으름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변명이 되었다. 시간은 본질상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 쓰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활동에는 여행과 운동, 수다, 걷기, 먹기, 명상 등이 포함된다. 우리가 비록 과거에 비해 훨씬 부유해졌을지는 몰라도 행복을 가져오는 이런 활동이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돈으로 시간을 사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유쾌하지도 않고 의미도 느낄 수 없는 일들을 아웃소싱해야 한다. 한마디로 비서를 두는 것이다. 여기서 비서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부자들만 채용하는 특정 직업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서비스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최근 하버드 대학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시간을 벌어주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사에 부담을 덜기 위해 가끔 가사 도우미를 쓰거나 운전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자신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었다. 다시 말해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이런 소비를 더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을 벌어주는 소비가 주는 효과는 소득 수준과 무관했다. 돈으로 시간을 사기 위해서는 돈보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 시간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돈을 써가며 시간을 벌려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돈과 시간 둘 다 한정된 자원이며 많은 경우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직항편 비행기표를 사는 것은 경유해야 하는 비행기표를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많은 보수를 주는 직업을 택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돈을 택하면 시간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시간을 택하면 돈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갈등적인 상황이 흔히 발생하게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행복한 사람들은 어느 쪽을 택할까? 지금껏 우리는 시간은 돈이다 라는 가르침에 따라 시간을 아껴가며 돈을 버는 데 주력했다. 이제는 돈이 시간이다 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데 주력해야 한다. 알고 보니 행복한 사람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8번째 비결. 걷고 명상하고 여행한다. 여행은 스스로 하는 자발적인 행위이고 업무와 달리 성과가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능감에 대한 위협이 적으며 대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관계제이기 때문에 관계를 강화해준다. 여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행복은 극대화된다. 일정, 숙소, 볼거리, 먹거리를 찾고 기획하는 일을 통해 자율성과 유능감, 그리고 관계의 유대감이 충족되기 시작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하면서도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는 마음의 기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초부터 행복한 경험들을 많이 하려 하는 사람이다. 9번째 비결.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을 음미하기라고 한다. 음미하기란 건 소소한 현재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마음의 습관, 그것을 의미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 란게르한스 섬의 오후가 유명해지면서 우리 사회에 자주 인용되기 시작한 소확행이란 단어가 그 음미하기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만 속옷, 그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의 기분, 겨울밤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소소하게 음미할 것들은 이처럼 우리 세상 곳곳에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소소한 즐거움들을 더 자주 경험하려고 일상을 재구성하는 사람들이다. 소확행이란 말이
유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소확행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10번째 비결, 비움으로 채운다. 행복한 사람들은 시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점은 이미 소개한 바 있으나 이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삶의 기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혹시 시간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일부러 타인을 위해 시간을 내면 자신에게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느끼게 되지 않을까? 이 가설을 검증해보기 위하여 심리학자 게시 모길너와 그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두 조건에 랜덤하게 할당했다. 한 조건에서는 중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편지를 쓰게 했고, 다른 조건에서는 라틴어 문장들이 가득한 페이지들에서 철자 2를 체크하게 했다. 전자의 경우는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조건이었고, 후자의 경우는 별 의미 없는 행위를 위해서 시간을 쓴 조건이었다. 과제를 마친 후에 참가자들이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풍족했다고 생각했는지를 측정하게 했다. 분석 결과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어준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팀은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 한 조건 참가자들에게는 어떤 고등학생의 장문을 15분 동안 고쳐주라고 했다. 다른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도 고등학생의 장문을 15분 동안 고쳐주는 일을 주었으나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었다. 결과적으로 전자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15분을 다른 사람에게 할애해야 했지만 후자의 참가자들은 15분이라는 자유시간이 생긴 셈이었다. 그런 후에 참가자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공짜로 생긴 참가자들보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할애한 참가자들이 시간적 여유가 더 많다고 응답한 것이다. 그렇다. 이 연구 결과는 시간을 내어주면 역으로 시간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논문 제목이 시간을 내어줄수록 시간이 많아진다가 핵심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행복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처럼 시간을 남에게 할애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그걸 알고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비움으로써 자신을 채우는 삶의 비결을 시간을 내어줄수록 시간의 부자가 된다는 삶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시죠? 그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좀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금 들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부분, 네, 이 책의 한 챕터죠.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이라는 부분에 나온 이야기였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우리가 무소유의 삶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거든요. 저는 좀 무소유의 삶이 왜 좋지? 뭔가 이렇게 다 내려놓아서 평온한 건가? 행복한 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자는 아주 간단한 말로 저에게 아하 하는 경험을 하게 해줬어요. 소유는 필연적으로 비교를 가져온다 때문에 비교가 없는 무소유의 삶이 행복에 더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네. 근데 사실 무소유의 삶을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당장
배고픈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소유의 삶이라니 쉽지가 않아요. 뭔가 어떤 종교인들처럼 수행이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이에 저자는 그런 어려운 무소유의 삶보다 조금 쉬운 경험의 삶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네. 경험하는 삶, 소유와 경험 둘 중에 저는 어떤 것에 더 중시하고 살았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더 가진 게 있어야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요즘엔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생각이 변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한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싸들고 무덤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내가 많은 걸 경험하고 재밌게 사는 게 그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살다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래요. 이 책을 보니 좀 더 느꼈어요. 그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또 내가 돈을 엄청 열심히 모은 거예요. 그래서 원했던 차를 샀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멋진 차가 보이네. 더 멋진 차를 타는 사람들이 보이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약간 그런 생각들 들었어요. 네. 근데 경험은 어떤가요? 경험을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은 돈을 가지고 프랑스 여행을 갔다 왔다 칩시다. 근데 저기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막 부러워지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나도 다음에 돈 모아서 또 미국 여행 갔다 오지 뭐. 근데 프랑스 여행도 되게 좋았어. 그때 그 느낌, 참 그 감각들, 그때 봤던 에펠탑 너무 예뻤는데 나는 그 추억이 더 좋아. 라고 더 나의 어떤 추억에 의미 부여를 더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경험은 그 자체로 참 소중한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정말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소유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경험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냐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좀 경험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대요. 돈이나 시간을 경험에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근거를 그냥 어떤 자기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피시험자들을 구해서 실험 결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가고 정말 그럴듯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셔서 조금씩 조금씩 좀 좋은 경험들에 소유보다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소유에 더 많이 이렇게 뭔가를 자꾸 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책을 보고 조금씩 뭔가 '아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본능의 노예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일요일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래요. 잘 자요. 안녕.